미국의 중동 최대 우방국 사우디 왕자의 폭탄 선언에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우릴 배신했다. 우리는 새로운 동맹을 찾았다. 트럼프가 즉시 경로했고 펜타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리야드 하늘이 불바다가 된 그날 밤 사우디는 다급히 미국의 SOS를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구원이 아니라 목줄을 죄는 협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죽어가는데도 장사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절박해진 사우디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과거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었던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죠. 한국 그 작은 하청업체 나라가 뭘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수화기 넘어 돌아온 단 한마디 눈 깜빡할 사이면 됩니다. 이 짧은 대답에 중동의 역사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칼리드 빈 아흐메드입니다. 사우디 국가방위부 차관으로서 수십 년간 이 사막의 안보를 책임져 왔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부터 예멘 내던까지 수없이 터지는 포탄, 소리 속에서도 저는 한 번도 평정심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미국의 패트리어트라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강철의 방패가 있었으니까요. 리야드 하늘을 지키는 그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들은 저에게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리야드 지하 30m에 위치한 지휘 통제실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뼈에 사무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통제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 빛만이 오퍼레이터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평소라면 냉철한 기계음과 타자 치는 소리만 들려야 할 이곳이 갑자기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보음이 고막을 찢을듯이 울려 퍼졌고 메인 스크린에는 붉은 점들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목표 추적 실패입니다. 레이더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놈들이 일반적인 궤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 마하 12.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방공 통제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하 12. 소리보다 12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비행체들. 그것들은 기존의 물리 법칙을 비웃듯 지그재그로 궤도를 꺾으며 리야드 상공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즉시 발사해. 사드 포대 가동하고 모든 요격 미사일을 쏟아부어. 제 명령에 수십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며 솟구쳤습니다. 화염을 내뿜으며 적을 향해 돌진하는 그 모습은 장관이었죠. 하지만 기적은 없었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목표물 근처에 가기도 전에 적의 비행체들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급강하를 시도했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지휘소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벙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고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습니다. 요격 성공률 보고해, 당장. 제 외침에 오퍼레이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0% 미만입니다. 아니, 10%도 안 됩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적의 극초음속 활강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리야드 북부 정유 시설이 타격받았습니다. 스크린 한 구석에 띄워진 요격 성공률 그래프가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90%를 자랑하던 전설이 무너지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기권 상층부에서 물수제비 뜨듯 기동하며 나토의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당장 막지 못하면 오늘 밤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광은 잿더미가 될 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대는 사일러스 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10년 넘게 교류하며 중동 정책을 논의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사일러스, 접니다. 칼리드입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패트리어트가 뚫렸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배치와 미 함대의 지원 사격이 필요합니다. 제발 서둘러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사일러스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남의 나라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칼리드, 진정하세요. 우리 위성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더군요. 네옴시티 근처에도 낙탄이 있었다면서요? 보고만 있지 말고 병력을 보내달란 말입니다. 사일러스, 우린 동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이런 상황에서 관망만 합니까? 사일러스가 낮은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동맹 중요하죠. 하지만 칼리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 조건을 수락하신다면 저희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순간에 미국은 청구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원유 증산입니까? 아니면 방위비 인상입니까? 뭐든 들어줄 테니 당장 요격 미사일부터 보내십시오. 사일러스의 대답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사우디의 목줄을 죄는 올감이었습니다. 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린 좀 더 확실한 보증을 원해요. 사우디 전역의 에너지, 관제권과 네옴시티의 중앙 서버 관리권을 우리 측에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모든 독자 국방 사업을 중단하고 미국산 무기 체계로 일원화한다는 각서에 서명하세요. 10분 주겠습니다. 결정해서 다시 전화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하는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 혈맹이라는 수식어는 위기 앞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게 사우디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짜낼 수 있는 기름, 주머니이자 중동 전략의 장기말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부관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차관님 2차 공격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더 큽니다. 미사일 수백 발이 동시에 발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면 이하드는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는 나라의 영혼을 파는 꼴이 되고 거절하면 육신이 불타 없어질 판이었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저는 절망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때 책상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중동 건설 붐 당시 한국인들과 함께 땀 흘렸던 할아버지가 평생을 끼고 사셨던 그 다이어리. 저는 홀린 듯 다이어리를 집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그곳.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제 심장은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엔 꼬불꼬불한 글씨에 아랍어로 적힌 메모와 함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유대인도 미국인도 아니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깡마른 체구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던 동양인 기술자들. 그들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귀신들이다. 미국이 1년 걸린다는 공사를 석 달 만에 끝내고도 잠을 자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만약 사막에 불이 나고 모든 친구가 너를 배신하거든 동쪽 끝에 있는 이 작은 거인들을 찾아가라. 사진 뒷면에는 굵은 펜으로 딱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전장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적? 할아버지가 목격했던 그 동쪽의 거인들. 혹시 그들이라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느다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당장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대사관 무관을 연결해. 그리고 내 전용 회선을 보안 채널로 돌려. 미국 CIA가 절대 도청할 수 없는 라인으로.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라뇨? 지금 미국과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사일러스 보좌관이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버렸어. 10분 뒤면 우린 다 죽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단 말이다. 당장 연결해. 그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을 따돌리고 극동의 나라에 국가의 운명을 거는 도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다이어리가 그 사진 속 동양인들의 눈빛이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요. 전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찰나의 침묵 뒤에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특사 강도윤입니다. 칼리드 차관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연락할 줄 알았다는 듯한 저 침착함. 마치 우리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태도.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당신들 막을 수 있습니까? 저 악마 같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냐고요? 강도윤 특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면 됩니다. 눈 깜빡할 사이. 그 짧은 대답이 리야드의 운명을, 아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한국이 말하는 눈 깜빡할 사이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될 미국의 분노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강도윤 특사의 목소리가 끊기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라는 그 짧은 문장이 지옥 같던 통제실의 소음을 잠시 멈춘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모니터 너머 리야드 북부의 하늘은 여전히 붉은 화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수조 원짜리 패트리어트 발사대들은 고철 덩어리가 된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전화기. 백악관 전용 회선이 비명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일러스 손이었습니다. 칼리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결심은 섰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30분 뒤에 예정된 미함대의 요격 미사일 지원은 취소될 겁니다. 사일러스의 목소리는 한층 더 오만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척하며 발등을 밟고 있는 형국이었죠. 저는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사일러스, 당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원조가 아니라 강탈입니다. 에너지 관제권과 네옴시티의 중앙 서버 권한을 넘기라니요? 그건 사우디의 심장과 두뇌를 미국의 통째로 바치라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자 사일러스가 낮게 비웃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비싼 시가를 태우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리드, 착각하지 마세요. 폭동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사라지는 게 무섭습니까? 지금 당신들 머리 위로 날아오는 그 미사일들은 우리 기술이 아니면 절대 못 막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잿더미가 될 건지 아니면 우리 관리를 받으며 평화를 누릴 건지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아, 그리고 방금 우리 첩보에 따르면 당신들이 한국 측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CIA의 정보력은 무서웠습니다. 사일러스의 어조가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충고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한국? 걔들은 그냥 우리 물건 부품이나 조립해서 파는 하청업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총알 한 발도 마음대로 못 파는 나라라고요. 그런 애들한테 국가의 운명을 거는 도박을 하겠다니 정말 실망이군요. 10분 뒤에 다시 전화하죠. 그때는 답변이 아니라 서명된 문서를 원합니다.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통제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재무부 장관인 파이살이 사색이 되어 뛰어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사일러스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서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시가 폭락하고 있고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미군이 철수한다는 소문 하나에 나라 경제가 마비되기 직전입니다. 도대체 뭘 망설이는 겁니까? 파이사를 비롯한 내각의 장관들이 제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국가의 자부심보다는 당장의 안위를 걱정하는 비겁함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조건을 들어줍시다. 일단 살고 봐야 할 건 아닙니까? 한국이라니요? 검증도 안 된 나라의 무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차관님이 독단적으로 한국과 접촉했다가 미국 눈밖에 나면 그땐 정말 끝장입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 저는 고립무원의 처지였습니다. 믿었던 동맹은 칼을 들이밀고 동료들은 겁쟁이가 되어 무릎을 꿇으라고 종용하고 있었죠. 그 아비규환 속에서 제 시선은 다시 책상 위 할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로 향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동양인 기술자들의 눈빛, 섭씨 50도의 폭염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그 단단한 눈동자들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파이살 장관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돈만 주면 평화를 살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죽어갈 때 미국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동맹입니까?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까? 제 일갈에 장관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살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믿는 겁니까?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의 GPS 없이 어떻게 미사일을 막느냐 말입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자살 행위인지 기적인지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 벙커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파이살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구석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검은색 SUV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는 제 신복인 보안팀장 압둘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님, 준비됐습니까? 네, 차관님. 리야드 외곽에 폐쇄된 개인 활주로의 비행기가 대기 중입니다. CIA의 위성 감시망이 구름에 가려지는
정확한 시간대에 맞춰 이륙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 첩보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차는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벙커 출구를 빠져나왔습니다. 리야드 시내는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타오르는 건물의 불길과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 그리고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비명이 뒤섞여 도시 전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검은색 세단 3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우리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보원들이거나 혹은 변심한 내각의 지시를 받은 추격조일 것입니다. 차관님 뒤에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용히 가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압둘라가 핸들을 꺾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도심의 좁은 골목을 질주하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역주행을 불사하며 우리는 리야드 외곽을 향해 달렸습니다. 머리 위로는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내뿜는 날카로운 엔진 소음이 고막을 자극했습니다. 미국의 GPS가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 군의 레이더는 먹통이었지만 추격해오는 저들은 여전히 정밀한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들은 GPS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압둘라의 말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눈을 가린 채 달리는 꼴이었고 적들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이 들던 그때 주머니 속 전용 단말기가 진동했습니다. 강도윤 특사였습니다. 칼리드 차관님 지금 3번 국도 방향으로 오고 계시죠? GPS가 차단되어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따라오십시오. 우리만의 독자적인 위성 보정 값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치직거리더니 선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GPS 신호가 아닌 전혀 다른 주파수의 위치 정보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추격하는 차량들의 위치까지 빨간 점으로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국 위성망이 차단됐는데? 설명은 나중에 하죠. 일단 그 골목 끝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지름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길을 열어놨습니다. 강도윤의 지시에 따라 압둘라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모래먼지가 자욱한 사막 입구의 비포장도로, 그곳에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활주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추격하던 차량들이 우리를 놓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멀어지는 모습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강도윤은 단 5분 만에 CIA의 추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활주로 끝에는 등화조차 켜지 않은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엔진을 예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체에는 민간 구호 물자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지만 풍기는 위압감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램프가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바로 강도윤 특사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강 특사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알고 길을 안내한 겁니까? 그리고 저 비행기는? 강도윤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묵직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칼리드 차관님, 저희는 오늘 처음 본 게 아닙니다. 반세기 전 우리 기술자들이 이 사막에 파이프라인을 묻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는 당신이 찾는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의 나라를 구할 유일한 혼이 들어 있죠? 비행기 내부에서 육중한 기계 장치들이 뿜어내는 금속 특유의 향기가 밀려왔습니다. 검은색 방수포로 덮인 거대한 물체들. 그것들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강도윤이 저를 기내로 안내하며 덧붙였습니다. 사일러스 보좌관이 10분 뒤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죠? 아마 그는 이번에도 당신이 무릎을 꿇을 거라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리야드의 하늘을 지키는 건 미국의 선의가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창원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진짜 기적을 보여드리죠. 비행기 램프가 닫히고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리야드의 불빛들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보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내일 아침 제 이름은 반역자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 속 낡은 다이어리가 전해주는 온기만큼은 실제했습니다. 과연 강도윤이 말한 창원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철의 심장을 가진 노인의 정체는 대체 누구일까요? 비행기는 어둠을 뚫고 동쪽 끝 작은 나라를 향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기체 안은 차가운 금속음과 엔진의 저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송기 내부의 공기는 이야드의 뜨거운 모래바람과는 달리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강도윤 특사가 건네준 낡은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좌석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할아버지의 유품인 가죽 다이어리와 찌그러진 안전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만져지는 안전모의 거친 질감은 수십 년 전의 시간을 현재로 불러오는 기묘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강도윤 특사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따뜻한 홍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제가 들고 있는 안전모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안전모 70년대 주바일 항만 공사 현장에서 쓰던 것이군요. 칼리드 차관님 할아버지의 기록은 저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이 물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아흐메드 빈 자이드의 이름을 읊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사막의 법도를 아는 엄격한 분이셨고 젊은 시절 사우디의 근대화를 위해 현장을 누비셨던 개척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를 불러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976년의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야말로 열사 그 자체였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태양 아래서 서구의 기술자들은 장비가 녹아내린다며 작업을 거부하고 에어컨이 나오는 숙소로 도망쳤죠. 모두가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사막에 거대한 항구를 짓는 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부류의 사람들만은 달랐습니다. 칼리드야,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단다. 사막의 유령들이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격했던 한국인들은 낮에 폭염을 피해 밤에 일했습니다. 전기가 귀하던 시절 수천 개의 횃불을 켜고 어둠 속에서 콘크리트를 들이부었죠. 모래 폭풍이 몰아쳐 눈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의 허리에 밧줄을 묶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현장 감독관으로서 그들의 무모함을 꾸짖으려 다가갔다가 그들의 눈빛을 보고 얼어붙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러온 노동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다는 도끼 그리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세계를 향해 실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처절한 자존심이 타오르고 있었죠. 한 번은 거대한 방파제가 무너질 위기가 있었다. 미국 감독관들은 전원 대피 명령을 내리고 도망쳤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서로의 팔을 엮어 인간띠를 만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죽더라도 이 방파제는 지키겠다는 듯이 말이다. 결국 그들은 미국이 3년 걸린다는 공사를 단 9달 만에 끝내버렸지. 할아버지는 그날 밤 낡은 안전모를 쓰고 있던 한 한국인 기술자로부터 쪽지 하나를 받으셨습니다. 서툰 아랍어로 적힌 그 문장. 우리는 죽어도 약속은 지킨다. 그 기술자의 이름은 박만철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사진을 강도윤 특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 특사님, 제 할아버지는 평생 이 사진을 간직하셨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패트리어트를 팔며 엄청난 돈을 챙길 때도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진짜 무기는 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약속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제가 오늘 당신들을 선택한 건 도박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목격했던 그 정직한 근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강도윤 특사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창밖의 검은 밤하늘을 응시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칼리드 차관님, 한국 방산의 시작도 사실 그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나라 총을 빌려 써야 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맨몸으로 탱크에 뛰어들어야 했던 그 한이 우리 DNA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만들 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굽실거리지 않겠다는 독립선언문을 쓰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강도윤의 말에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일러스 보좌관이 내댔던 오만한 어조와는 차원이 다른 진심이었죠. 사일러스에게 무기는 상대의 약점을 잡기 위한 도구였지만 한국인들에게 무기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구축했다는 독자 위성 시스템 KPS, 미국조차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그 신의 눈이 정말로 사막의 하늘을 지켜줄 수 있을지 말입니다. 특사님, 사일러스 보좌관이 협박하더군요.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총알 한 발도 못 파는 하청업체라고요. 만약 미국이 끝까지 방해한다면 당신들은 정말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줄 수 있습니까? 강도윤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형용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창원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는 사일러스 보좌관이 기절할 만한 물건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국은 우리가 여전히 자신들의 발밑에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이미 그들의 머리 위를 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백원석 명장님이 지금도 공장에서 밤을 새우고 계신 건 단순히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의 허풍을 땅으로 쳐박아버릴 진짜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그때 회상에서 깨어난 것은 기체의 급격한 흔들림 때문이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동쪽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의 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지 않는 거인들의 나라, 우리를 버린 미국 대신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한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내의 레이더 경보 장치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특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차관님, 예상보다 빠르군요. 미국 태평양 함대 소속의 전투기들이 우리 항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CIA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강행한 모양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국은 기어이 무력 행사를 통해서라도 저를 리야드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전쟁.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제국의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창원에 닿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날카로운 섬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내의 경보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조종석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기계음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죠. 강도윤 특사는 서둘러 노트북을 두드리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우리 수송기를 중심으로 세 대의 붉은 점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에서 출격한 함재기들이었습니다. 차관님, 미국이 기어이 실력 행사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현재 우리 위치는 공해상이지만 저들은 항로방해라는 명분으로 우리를 강제 착륙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기내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일러스 쏜 보좌관의 지시를 받은 미 해군 조종사의 교신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미 해군 소속 FA-18 이비전이다. 정체불명의 수송기는 즉시 기술을 돌려 리야드로 복귀하라. 응하지 않을 시 항로방해 및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강제 유도에 착수하겠다. 반복한다. 즉시 기술을 돌려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저 멀리서 번쩍이는 섬광들이 보였습니다. 전투기의 애프터버너가 내뿜는 푸른 화염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우리 수송기 양옆으로 따라붙었습니다. 날렵한 형상의 전투기들이 날개를 흔들며 이어 비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미사일 장착대에는 실탄이 장착된 AIM-9X 미사일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직 사우디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 수십 년 혈맹이라는 미국이 제 나라의 국방 차관이 탄 비행기를 격추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일러스가 말하던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가차 없이 짓밟아버리는 제국의 본성이었을까요? 강 특사님,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저들은 정말로 쏠 기세입니다.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곤경에 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강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조종석에 연결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관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답입니다. 강도윤은 보안 통신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암호를 읊조렸습니다. 여기는 유령 1호. 독수리들의 호의를 요청한다. 코드네임 무궁화 가동.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수송기 상공의 구름을 뚫고 4대의 거대한 그림자가 수직에 가까운 속도로 하강했습니다. 그것들은 미국의 함재기들보다 훨씬 더 날렵하고 세련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체 측면에는 선명한 태극 마크와 함께 KF-21이라는 글자가 달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보라매였습니다. 4대의 보라매는 순식간에 미국의 함재기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칼날로 종이를 자르듯 정교하고 빠른 기동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 전투기들의 등장에 미 해군 조종사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교신망에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뭐야? 이건 어디서 나타난 놈들이지? 한국의 KF-21인가? 이 구역은 우리 작전 구역이다. 당장 물러나라. 하지만 보람의 편대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묵직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소속 보람의 편대다. 현재 우리는 정당한 외교적 절차에 따라 귀빈을 호송 중이다. 우리 자산에 대한 그 어떤 위협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항로를 방해할 시 자위권 차원의 대응에 착수하겠다. 물러나라. 하늘 위에서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함재기들과 한국의 보라매들이 서로의 꼬리를 잡으려 하며
복잡한 기동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뒤집힐 듯 흔들리는 와중에도 창밖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보라매의 움직임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들조차 한국의 보라매가 보여주는 급선회와 급상승, 기동에 당황하며 거리를 벌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미 해군 전투기들은 속도를 줄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보라매 편대의 완벽한 대응과 단호한 태도에 사일러스 보좌관도 무력 충돌의 부담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차관님?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미국이 승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의 기술로 일궈낸 결과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만 느끼던 저에게 한국의 보라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억눌린 자들의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수송기는 보라매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대한민국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한국의 야경은 이하드의 불바다와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비행기는 오산 공군기지가 아닌 더 남쪽에 위치한 사천의 비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쿵 하는 충격과 함께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저는 비로소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직감했습니다. 비행기 램프가 열리자 습하고 서늘한 한국의 밤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활주로에는 검은색 세단 수십 대와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저를 지프차 뒷좌석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쉴 틈이 없습니다. 사일러스가 지금쯤 백악관에서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조만간 경제 제재와 GPS 차단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낼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지프차는 어둠을 뚫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심장인 창원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할아버지가 다이어리에 적어 놓으셨던 그 투박한 건설 현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공장 건물들과 밤새 불을 밝히고 있는 거대한 크레인들, 그곳은 마치 잠들지 않는 거대한 심장처럼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특사님, 저기 불이 켜진 공장들이 다 방산 공장들입니까? 제 물음에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안에서 수만 명의 기술자가 차관님의 나라를 구할 미사일과 레이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자들의 정점에 우리가 만나야 할 그분이 계십니다. 지프차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회색 벽면 위에 서 있는 한 공장 건물. 간판도 없이 번호만 적힌 그 건물 앞에는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작업복 차림으로 서 계셨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무심하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던 그 노인? 하지만 그의 곁으로 다가갈수록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바로 강도윤이 말한 철의 심장을 가진 노인, 백원석 명장이었습니다. 노인은 차에서 내리는 저를 훑어보더니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사우디 차관이 요있나? 야야, 맹장인지는 모르겠고 내 기계 하나는 확실하게 만진다. 들어온나? 밤새도록 할 일이 태산이다. 노인의 손은 기름때가 찌들어 있었고 마디마디가 굵게 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야말로 수많은 전장을 잠재운 진정한 방패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과연 이 낡은 공장 안에서 어떤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백명장이 준비했다는 미국의 콧대를 꺾어버릴 회심의 무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공장의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올라가고 저는 그 안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리야드의 건조한 모래바람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쇳덩이의 냄새, 코끝을 자극하는 매캐한 용접 연기, 그리고 거대한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내뿜는 웅장한 진동. 그곳은 마치 잠들지 않는 거대한 짐승의 뱃속 같았습니다. 천장 높이 매달린 크레인들이 육중한 강철판을 나르고 있었고 수백 명의 기술자가 하얀 가운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의 한복판에 백원석 명장이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깊게 파인 주름마다 한국 방산의 고단한 역사가 새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붉은 불꽃이 튀는 용접 부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특사가 조심스럽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명장님, 사우디에서 오신 칼리드 차관님입니다. 백명장은 그제야 용접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 위로 번득이는 눈동자는 마치 갓 담금질을 끝낸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어 던지더니 투박하고 거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게 휘어 있었고
손바닥은 돌덩이처럼 딱딱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쇠와 싸워온 전사의 훈장이었죠. 차관 양반,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소. 근데 우리 공장은 에어컨 같은 거 없소. 저기 백악관 놈들처럼 시원한 데 앉아서 입으로 무기 만드는 동네가 아니거든. 여기가 바로 당신의 나라 지켜줄 방패가 만들어지는 현장이오. 백명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공장 안쪽의 비밀 구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방수포로 덮인 거대한 원통형 물체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SM의 요격 미사일 발사관들이었습니다. 미국 놈들이 파는 패트리어트, 그거 참 좋지. 근데 그놈들은 사막의 뜨거움을 몰라요. 기온이 50도가 넘어가면 정밀 센서들이 맛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놈들은 그냥 에어컨 더 세게 돌리라는 소리나 하거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태생부터 결핍 속에서 자랐거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쇠를 깎고 또 깎았소. 백명장은 발사관 하나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쓸쓸해졌습니다. 차관 양반, 내가 왜 이 나이 먹도록 기름때 묻히며 사는 줄 아시오? 20년 전이었소. 내 외조카 녀석이 군대 가서 훈련받다가 죽었거든. 남의 나라에서 수입해온 낡은 박격포가 발사 중에 터져버린 거요. 뇌관이 불량이었지. 그때 결심했소. 다시는 내 자식 같은 놈들이 남의 나라 불량 무기 때문에 개죽음 당하게 안 만들겠다고 말이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한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힘은 화려한 기술력 이전에 다시는 누군가에게 지지 않겠다는,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처절한 복수심과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독하게 만들었소.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날아갈 수 있게 말이오. 미국 놈들이 주말이라고 쉬고 휴가 간다고 쉴 때 우리는 공장 바닥에서 잠자며 이 쇠를 달궜소. 그게 한국 방산의 혼이고 정이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보좌관 사일러스가 내밀었던 청구서에는 숫자가 가득했지만 백명장이 보여주는 이 현장에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 사우디의 사막에서 인간띠를 만들어 방파제를 지켰던 한국 기술자들의 그 눈빛이 백명장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강도윤 특사가 다급하게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가 긴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사일러스 보좌관이 방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독단적인 행동을 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부로 사우디 전역의 군용 GPS 신호 공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벙커의 모든 오퍼레이터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GPS 차단. 그것은 현대전에서 눈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사일은 목표를 잃고 헤매게 될 것이고 비행기는 자신의 위치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리아드 상공을 지키던 모든 방어 체계가 일시에 먹통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일러스, 이 악랄한 자식. 기어이 우리 목줄을 죄는구나. 제가 분노에 몸을 떨자 백명장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그 작은 반도체는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차관 양반, 너무 쫄지 마시오. 저 양키 놈들이 GPS 끄면 우리가 장님 될 줄 아나 본데. 우리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게 있어. 이게 바로 KPS라고 하는 우리 독자 위성 보정칩이오. 저놈들이 하늘의 문을 닫으면 우리가 새로운 하늘을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소? 이 칩이 마스터키요. 이걸 중앙 서버에 꽂는 순간 리아드 전역에 미리 배치해둔 우리 장비들이 일제히 깨어날 거요. 백명장은 칩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국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이제 이 칩을 들고 리아드로 돌아가시오. 우리 기술진 200명은 이미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리아드 현지에 도착해 있소. 각 포대마다 KPS 수신 장비를 미리 설치해놨거든. 당신이 도착해서 이 마스터키를 중앙 서버에 꽂는 순간 사우디의 모든 방공망이 한국의 눈으로 다시 깨어날 거요. 미국 놈들이 GPS 끄고 파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저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공장 밖에서는 우리를 태우고 갈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다시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창원의 하늘 아래서 저는 백명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장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혼을 사막의 하늘 위에 뿌리겠습니다. 백명장은 대답 대신 다시 용접 마스크를 썼습니다. 쾅 하며 다시 터져 나오는 푸른 불꽃. 그 불꽃은 이제 리아드의 어두운 밤을 밝힐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제 손에는 미국이 결코 뚫을 수 없는 한국의 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아드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GPS가 끊기자마자 적의 3차 파상 공세가 시작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레이더가 꺼진 리아드의 하늘 위로 수백 발의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특사가 조종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최대 속도로 가속해. 리아드가 불바다가 되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땅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칩 하나가 거대 제국의 보복을 뚫고 리아드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마주하게 될 사일러스의 그 오만한 얼굴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비행기는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어두운 사막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드로 돌아가는 하늘은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했습니다. 보람의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국경을 넘었지만 제 가슴 속 불안은 사막의 폭풍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사우디의 땅은 예전의 찬란한 불빛을 잃은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GPS 차단 보복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시를 꿈꾸던 리아드는 중세 시대로 회귀한 듯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가로등은 꺼졌고 신호등이 멈춘 도로 위에는 갈 길을 잃은 차들이 뒤엉켜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차관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GPS에 의존하던 모든 국가 관제망이 셧다운됐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레이더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먹통 상태입니다. 신복인 압둘라가 어둠 속에서 저를 맞이하며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머니 속의 작은 칩을 만졌습니다. 창원에서 백원석 명장이 제 손에 쥐어준 그 차가운 금속 조각,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국가방위부 지하 벙커로 향했습니다. 벙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긴 것은 장관들의 비명 섞인 고함과 절망의 탄식이었습니다. 칼리드 차관, 이제 속이 시원하나? 자네가 한국과 손잡는 바람에 미국이 완전히 등을 돌렸어. 지금 리아드 상공으로 적의 3차 파상 공세가 시작됐는데 우리 미사일들은 위치조차 못 잡고 있단 말이야. 재무부 장관 파이살이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핵심 인물들은 사색이 된 채 꺼져버린 메인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스크린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붉은 글자만 무심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벙커 한 구석에 설치된 미 백악관 전용 화상회의 시스템이 강제로 켜졌습니다. 사일러스 손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화려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오, 드디어 돌아왔군요, 칼리드. 한국의 공기 좀 마시고 오니 어떻습니까? 이제 현실이 좀 보이나요? 지금 리아드 상공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300발, 그거 우리가 GPS 신호만 다시 쏴주면 단 5분 만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네옴시티 중앙 관제권 이양 서류에 지장을 찍으세요. 그럼 이 어둠을 당장 걷어내 주겠습니다. 사일러스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우디의 고통을 즐기는 악마처럼 보였죠. 벙커 안의 장관들은 어서 서명하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일러스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일러스 보좌관님, 당신들은 동맹의 가치를 돈과 권력으로 계산하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거는 당신들에게 사우디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눈을 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눈을 빌리지 않아? GPS도 없는 주제에 무슨 수로 저 미사일들을 막겠다는 거지? 한국의 그 싸구려 장난감이라도 쓰겠다는 건가? 하하, 사일러스의 비웃음이 벙커 안에 울려 퍼질 때 저는 강도윤 특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벙커 구석에서 조용히 대기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민간인으로 위장의 리아드에 들어와 있던 200명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복잡한 장비와 함께 KPS라고 적힌 파란색 상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장님이 말씀하신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입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강도윤 특사가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백명장이 준 마스터키 칩을 메인 서버의 중앙 슬롯에 꽂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한 진동이 제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검게 죽어있던 벙커 안에 수백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푸른 빛을 내뿜으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복구 시작. 한국 위성 8기 신호 수신 성공. KPS 독자 위성 보정 알고리즘 가동합니다. 엔지니어의 복창과 동시에 메인 스크린 위에 리야드 전역의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미국의 GPS 신호가 차단된 상태에서 오직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위성 항법 시스템이 사막의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밀도였습니다. 이전 미국 시스템보다 훨씬 더 선명한 고해상도 지도가 펼쳐졌고 적의 미사일 궤적은 마치 3D 영화를 보듯 입체적으로 분석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GPS 없이 어떻게 위치 정보를 잡는단 말이야? 파이살 장관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사일러스 손의 표정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불가능해. 한국의 위성 기술이 어떻게 우리 GPS의 공백을 메운단 말인가? 그들은 아직 독자적인 글로벌 위성망도 없단 말이야? 강도윤 특사가 사일러스를 향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좌관님, 당신들이 하늘의 문을 닫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하늘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거대 위성 수백 개를 띄우는 대신 지상 보정 기지와 초소형 위성을 연동하는 한국만의 집요한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당신들이 비즈니스로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우주를 연구했으니까요. 화면 속 리야드 상공에는 적의 미사일 308이 거대한 붉은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눈먼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형 요격 시스템인 LSAM과 천궁이 KPS의 신의 눈을 통해 적의 심장을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조준 완료. 요격 미사일 발사 시퀀스 가동합니다. 3, 2, 1, 발사. 벙커 전체가 육중한 진동으로 흔들렸습니다. 지상 발사대에서 솟구쳐 오른 수백 발의 요격 미사일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뚫고 솟아오른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은 미국의 GPS 유도 없이도 한국 위성이 보내주는 정밀한 좌표를 따라 자석에 이끌리듯 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쾅, 쾅. 리야드의 밤하늘 여기저기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태양보다 환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불꽃놀이처럼 흩어졌습니다. 벙커 안의 통제관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요격 성공률 100%. 미국의 도움 없이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적의 총공세를 막아낸 것입니다. 저는 사일러스 손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일러스, 보셨습니까? 당신들이 말한 싸구려 장난감이 당신들의 오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사우디의 주권은 우리 스스로 지킵니다. 더 이상의 거래는 없습니다. 사일러스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벙커 안은 승리의 함성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특사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더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해올 겁니다. 그리고 적들의 마지막 공격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한 발이 오고 있습니다. 강도윤의 말대로 스크린 한 구석에서 정체불명의 거대한 점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기존의 미사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질량과 속도. 그것은 적들이 숨겨두었던 최후의 무기이자 리야드를 통째로 증발시킬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방패는 이 마지막 악마까지 막아낼 수 있을까요? 벙커 안의 공기가 다시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리야드의 지하 벙커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308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냈다는 기쁨은 단 10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메인 스크린 한 구석에서 보라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점 하나가 나타난 순간 모든 통제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어떤 무기와도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보다 훨씬 크고 극초음속 비행체보다도 기괴한 궤적을 그리며 대기권 밖에서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죠. 차관님, 저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북방 세력이 비밀리에 개발했다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전략 병기입니다. 지금 낙하 속도 마하 2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방패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강도윤 특사의 목소리에도 처음으로 미세한 떨림이 서렸습니다. 마하 25. 소리보다 25배나 빠른 속도. 그 속도로 내리꽂히는 질량 덩어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형 핵폭탄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만약 적의 리야드 시내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지켜낸 평화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수십만 명의 목숨이 한순간에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화면 속 사일러스 손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 국방부의 실시간 분석 자료를 확인하더니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칼리드, 당장 대피해.
저건 우리 사드도 패트리어트도 막을 수 없어. 미국도 저런 극단적인 낙하, 궤적은 방어 시뮬레이션에서 제외했단 말이야. 한국의 그 시스템으로는 택도 없어. 어서 벙커 깊숙한 곳으로 도망쳐. 사일러스의 외침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조차 포기한 순간 저는 옆에 선 강도윤 특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노트북을 중앙 콘솔에 연결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강 특사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저 괴물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까? 제 물음에 강도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백원석 명장의 공장에서 보았던 그 뜨거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창원에서 명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생존 본능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죠. 미국은 확률을 계산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끝을 봅니다. 지금부터 우리 엘셈의 숨겨진 기능을 개방하겠습니다. 코드네임 불꽃놀이 전면 가동합니다. 강도윤의 명령과 함께 벙커의 모든 조명이 붉은색에서 짙은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아드 외곽에 배치된 한국형 요격 미사일 엘셈 포대들이 일제히 포신을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발사대 주변의 지면이 진동하며 엄청난 양의 냉각 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명장님이 사우디의 열기를 견디기 위해 특수 설계하신 과부하 방지 시스템입니다. 미사일의 엔진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탄착 지점까지의 도달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이건 기계가 견딜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쇠는 견뎌낼 겁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요격 미사일 4발이 동시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발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사일 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태양보다 밝았고 이륙과 동시에 음속을 돌파하는 충격파가 리아드 시내의 유리창들을 진동시켰습니다. 직격 요격 방식입니다. 파편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미사일이 저 괴물의 머리를 직접 들이받아 소멸시키는 겁니다. 오차 범위는 단 1cm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푸른색 점 4개가 보라색 거점을 향해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마하 25와 마하 15의 충돌, 대기권 경계면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아드 시민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줄기 거대한 빛의 궤적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밤하늘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쿠웅! 지진이 일어난 듯 벙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일어난 대폭발의 충격파가 지상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늘 위에 거대한 불꽃의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 위에 뜬 인공태양 같았습니다. 보라색 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만 개의 파편이 대기권에서 타버리며 유성우처럼 쏟아졌습니다. 격추 확인, 표적 완전 소멸, 리아드 상공 클리어, 통제관의 보고가 터져나오는 순간 벙커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장관들은 서로를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미국도,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불가능을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손을 맞잡고 깨부순 것입니다. 화면 속 사일러스 쏘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패권국가의 보좌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은 기적 앞에 무릎 꿇은 한 명의 목격자일 뿐이었죠. 제가 화면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일러스 보좌관님, 보셨습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하청업체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실력이고 당신들이 돈으로 환산하려 했던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오늘 밤 리아드의 하늘은 한국의 방패가 지켰습니다. 당신들의 GPS도 당신들의 조건부 지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일러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백악관과 펜타곤은 비상회의에 들어갔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는지, 자신들이 구축한 세계 질서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강도윤 특사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기름때로 엉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볼트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백원석 명장이 수송기에 실어보냈던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차관님, 명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데는 첨단 기술보다 단단한 볼트 하나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사우디와 한국의 약속은 오늘 이 한을 위해서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그 볼트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뜨겁게 달아오른 제 심장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리야드 시내에는 이제 사이렌 소리 대신 시민들의 환호 소리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둠에 잠겼던 네옴시티의 건설 현장에도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벙커 외부로 통하는 스피커에서 사우디 국왕의 긴급 성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함께 이제 사우디는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 한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맺어진 진짜 동맹의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강도윤 특사의 단말기에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이번에는 적대 세력의 본거지에서 보내온 정체불명의 통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후 병기가 요격된 것에 분노하며 더 잔인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세력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사우디와 한국은 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를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열릴 대한민국 서울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놀라운 발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야드의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의 붉은 화염으로 가득했던 그 하늘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평화로운 푸른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리야드 거리를 가득 채웠던 공포의 비명은 사라졌고 대신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나누는 뜨거운 포옹과 환호 소리가 도시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지휘소 밖으로 나온 저는 마른 사막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느껴지는 차가운 아침 공기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주권을 되찾았음을 실감하게 해주었죠. 그때 제 단말기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도 발신인은 사일러스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오만하게 협박을 일삼던 그 비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과 초조함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차관, 정말 대단하군요. 펜타곤과 백악관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요격 시스템이 보여준 수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었으니까요. 대통령께서도 방금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GPS 차단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였다고 말이죠. 지금 당장 신호를 복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국과의 독자 계약을 재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일러스의 목소리는 비굴하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패에 경악하고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이제서야 우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일러스 보좌관님, 이제 당신들의 GPS 신호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눈을 가졌고 우리를 거래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친구로 대해주는 형제를 찾았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파격적인 조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청구서를 들고 그만 퇴장하시죠. 저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미국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세월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강도윤 특사가 미소 지으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관님, 이제 진짜 축하를 나눌 시간이군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리 대통령님이 차관님과 사우디 국왕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하는 유령 비행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축복을 받는 전용기로 모시겠습니다. 얼마 뒤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대통령실 앞에 섰습니다. 리야드의 모래바람과는 다른 신선한 공기가 기분 좋게 뺨을 스쳤습니다. 사우디 국왕님과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혈맹의 탄생을 선포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영혼을 담은 나라와 그 진심을 알아본 나라가 만나 세계 평화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역사적 순간이었죠. 행사가 끝난 뒤 저는 강도윤 특사와 함께 창원의 그 낡은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백원석 명장님은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뜨거운 용접 불꽃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우디 국왕님이 수여하신 최고의 훈장을 내밀자 명장님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야야, 훈장은 무슨, 내는 그냥 우리 자식들 지켜줄 물건 하나 제대로 만든 것뿐이다. 차관 양반도 고생 많았소. 나라 지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이제 다리 좀 뻗고 자시오. 명장님의 투박한 사투리가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명장님의 기름때 묻은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이 바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제국의 오만을 꺾고 리야드의 수만 명을 살려낸 진정한 신의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저는 새로운 글을 적어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격했던 사막의 유령들은 이제 세계를 지키는 거인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고 오직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이제 사우디와 한국의 우정은 저 사막의 태양처럼 영원히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요격 성공률 100%, 마하 25의 정면 충돌, 그리고 단 10초의 시스템 복구. 이 기적 같은 숫자 뒤에는 창원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청춘을 바친 명장들의 거친 손마디가 있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끝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우리가 얕잡아본 건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아시아에 잠들지 않는 거인이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며 등을 돌릴 때 우리는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마침내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셨다면 댓글창에 사우디는 형제국이다 한 문장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린 기술자들에게 바치는 가장 뜨거운 경례가 됩니다.